지난 2월 28일 촉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지금 국내 금융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전날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한 데 이어 오늘은 장중 12% 이상 폭락하며 5,000포인트 선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패닉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젯밤 야간 외환시장에서는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숫자가 터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6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 선을 뚫고 올라간 것입니다.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바로 오늘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던 통화 스와프 협정이 거절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 하나가 사라진 셈이에요. 이 환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여러분의 생활비를 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고 출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환율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들이닥친 현실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진정한 공포는 숫자의 크기가 아닌 2009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최악의 시기, 바로 그 밑바닥에서나 나오던 숫자가 불과 나흘 만에 우리 눈앞에 재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이 상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숫자가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아주 짧게 배경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어요.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다니는 이 좁은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는데요. 에너지 대란과 물류 위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입니다. 그럼 핵심 질문부터 가봐요. 전쟁이 나면 왜 달러가 강해지는 걸까요? 전쟁은 나쁜 일인데 왜 달러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에 불이 났어요. 어수선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집에 있는 현금을 꺼내고 귀중한 것들을 챙기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것에 매달리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똑같은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큰 위기가 발생하면 그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산으로 돈을 옮겨요. 그 자산이 바로 미국 달러인 거죠. 왜 달러가 안전자산이냐고요? 그건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 무역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신뢰 때문이기도 해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식 통화 같은 역할을 달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늘고 달러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화입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도 수입에 의존하죠. 이런 나라의 통화는 세계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통화 중 하나가 됩니다. 달러를 사려면 원화를 팔아야 하고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1달러를 사기 위해 어제는 1,400원이면 됐는데 오늘은 1,5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걸 더 피부로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돈의 달러 가치가 환율 1,300원일 때는 약 7,70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1,500원이 된 순간 같은 1,000만 원이지만 달러로는 6,7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세계 시장에서 그 돈의 힘은 조용히 $1,000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이게 환율의 무서운 점이에요. 소리 없이, 티 없이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번 이란 사태가 추가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에 돈이 더 몰리고 결국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란 사태가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인플레가 달러 강세를 부르고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불안한 역설이 하나 있어요. 이번 사태에서 통상적인 안전자산의 법칙이 살짝 흔들리고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 금값과 미국 국채도 함께 오르는 게 교과서적인 패턴인데 이번에는 달러만 강세이고 금값도 채권 가격도 오히려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가 급등이 인플레를 다시 불러올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면서 국채 가격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오로지 달러만 올라가는 매우 이례적인 국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달아날 곳이 달러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이번 충격의 성격이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마트를 생각해보세요. 오늘 집어드는 밀가루, 식용유, 냉동새우, 수입과일. 이것들은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는 물건들이에요.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돈을 내야 하는데 환율이 올랐으니 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이 비싸지고 식용유가 오르면 치킨이 비싸지고 냉동 수산물이 비싸지면 외식 단가 전반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마트 사장님이 미국에서 밀가루를 $100어치 사온다고 해보세요. 환율 1,400원이면 14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1,500원이면 15만 원이 필요해요. 사장님 입장에서 갑자기 원가가 10,000원 오른 거예요. 그 10,000원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원자재 수입 비용을 직접 올리는 건 명확한 메커니즘이지만 최종 소비자 물가로의 전 가율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 물가는 약 0.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입 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유통 과정의 마진 조정, 기업의 수익률 축소, 국내 경쟁 등 여러 요인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면 그 충격은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자제품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 결국 판매 가격에도 그 영향이 흘러들어요. 당장 티가 나진 않더라도 서서히 물가 전반이 들썩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1,300원이던 시절과 1,500원인 지금은 같은 금액을 써도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항공권, 숙소, 음식, 쇼핑 모두에서 체감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100만 원을 들고 떠나도 실제로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확 줄어든 거거든요. 지금 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흐름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유학생을 두신 부모님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보내야 하니까 같은 달러를 보내려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는 거죠. 1년 전에 월 200만 원이면 됐던 생활비 송금이 지금은 230만 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는데 부모님 통장에서는 매달 3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결국 다른 걸 줄여야 해요. 이게 환율이 가정을 흔드는 방식이에요.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차를 팔고 달러를 받아오면 환율이 높을수록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이 생기니까요. 수출 대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의 혜택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가 삼성이나 현대차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러로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하고 파는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 건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일반 소비자들이에요. 대기업이 환율로 이익을 볼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우리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말 많은 투자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은 이번 환율 상승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어요. 달러로 사놓은 자산 가치를 원화로 환산하면 더 커지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간 국내 증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피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전날 코스피가 약 7%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급락세가 이어지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사이드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너무 빠르게 떨어질 때 시장을 잠깐 멈추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예요. 그 브레이크가 오늘 작동한 거예요. 국내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오늘 계좌를 열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금은 어떨까요? 금은 전통적으로 전쟁이 나면 오르는 자산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좀 달라요. 인플레 우려로 달러가 워낙 강하게 반등하다 보니 금값도 초반 상승 이후 다소 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아직까지 진짜 위기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달러만 빼고 거의 모든 자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게 지금 시장의 솔직한 표정입니다. 이제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이 상황, 우리 한국이 처음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1997년을 기억하시나요? 그해 11월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였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12월 190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만에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어머니가 금반지를 내놓으러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던 그 시절이에요. 당시 한국은 달러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어요.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던 구조였는데 환율이 치솟으니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 공포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직도 몸이 기억한다고 해요. 환율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바꾼 사건으로 남아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충격이 왔어요.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신뢰를 잃었고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위험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원달러 환율은 불과 몇 달 만에 1,500원을 돌파했고 2009년 3월에는 장중 1,570원에 육박했어요. 지금 1,500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시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그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한국이 스스로 무너진 거였어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외채가 넘쳤고 기업 구조가 허약했죠. 당시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추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대예요. 숫자가 100배 넘게 다른 거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지금은 그 성격이 달라요. 지금은 지정학적 충격, 즉 중동의 전쟁이 만들어낸 불확실성이 핵심 변수예요. 이번에 환율이 오를 때 유로화도, 엔화도, 영국 파운드화도 함께
달러 대비 하락했어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의 소식이 더해졌어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던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을 미국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 반응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상 있고 국민연금과 민간까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데 외환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였죠. 통화 스와프가 뭐길래 이게 중요하냐고요? 쉽게 말하면 국가 간 비상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장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도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안 된 거예요. 미국은 한국이 실제 외환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이 의미하는 건 분명해요. 환율 폭등 앞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을 풀어 막아야 하는데 그 돈도 무한정은 아니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2의 IMF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예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거의 전량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그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란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2차 충격까지 더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폭탄이 하나가 아니라 뒤에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아요. 금융위원회는 즉각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가동했습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모두 참여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돌리고 있고 시장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시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재정경제부도 오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총 20조 3천억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원유 수입처를 중동 외 제3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국은행도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태가 원화와 채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어요. 외환당국은 이미 구두 개입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외환 보유액을 풀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실개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1997년의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그 당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시장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뒤늦게 개입해도 손을 쓰기 어렵다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식 발표 기준 2026년 1월 말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1997년 당시 바닥이 났던 외환 보유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점만큼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개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인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시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사고 팔기보다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단 하루 사이에도 수십만 원이 오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대담하게 베팅하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이에요.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이란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예요. 금융권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전쟁이 3주에서 4주 안에 마무리된다면 환율이 1,430원에서 1,470원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부 강경파가 권력을 잡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환율은 1,500원 중반대 이상을 향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안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있어요. 패닉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반대로 지금이 기회라며 무리하게 베팅하는 거예요.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가장 크게 다친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보다 공포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분하게 정보를 모으고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용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들이 뉴스에서 쏟아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환율 위기가 영원히 지속된 적은 없었어요. 1997년에 2,000원 가까운 환율도 2009년에 1,570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키웠어요. 그 차이는 운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였거든요. 다만 지금이 그저 지나가는 파도인지 아니면 더 깊은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지는 앞으로 며칠이 말해줄 거예요. 공습 나흘째인 오늘 시장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결국 우리 돈의 힘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 숫자가 흔들릴 때 그 뒤에서 어떤 힘이 움직이는지를 알아두는 것. 그게 바로 경제 공부의 진짜 이유일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함께 짚어드릴게요.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이라도 함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